며느리가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주 1회 만취 상태로 12시에 퇴근을 하고요. 술 줄여라, 담배 끊어라, 게임 끊어라 그렇게 말해도 의지는커녕 왜 내가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저희들은 계속 평행선, 취향을 존중해야 하나요? 하지만 난 혼자 돈 벌고 애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잘 해주고 상처를 받지 않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요? 예. 그러면은 아드님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겠죠. 네. 그럼 아버님으로서 아드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예. 아드님 편에서 며느리가 조금 그런 거 이해해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은 하세요? 아니면 며느리의 이 마음이 아주 더 공감이 되세요? 그런데 제가 아들을 키워봤는데 저희들이 술을 못하는데 아들은 이렇게 술을 잘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취 상태로 12시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아버님 유전자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우리 할아버지 유전자도 아니에요. 1대, 2대가 전부 다 술을 못하는데 3대가 그렇게 술을 먹는가 보다. 술 먹는 능력을 개발하셨네요. 네. 일주일에 진짜 한 번 완전히 만취가 돼서 12시에 들어오시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오늘 받았으니까 금요일 날 되면은 이렇게 회사 직원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되죠. 집에서 이렇게 생각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드님 이야기를 만약에 들어보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내가 그것을 끊어야 되고 담배를 끊어야 되고 그런 것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저한테 온 거죠. 예. 우리가 어떠한 그 기호적인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기호품을 내가 좋아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꼭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땐 누가 뭐라 그래도 끊어야 되는 거지만 뭐 할 수도 있고 뭐 한다 그래서 뭐 큰 죄 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내가 끊어야 되는데 당신이 싫다고 왜 내가 끊어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그러한 예를 들면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가 어느 상태가 과연 끊어야 되는 임상적 문제에 접근했는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즐겁게 사람들과 대인관계하면서 얻어지는 정도의 음주 그리고 흡연 습관인지 우리가 그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데에 대한 기준이 다르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알코올 의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외국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다가 적용을 할 때 알코올 의존이 안 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술을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럼 내가 무슨 의존이냐, 내가 무슨 중독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내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라고 봐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닌 소수의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어느 기준이 맞다 틀리다 어느 것이 임상적으로 문제가 된다 아니다를 예를 들면은 정신의학과에서 알코올 중독과 의존과 그냥 알코올을 좋아하는 정도를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선택을 딱 해주는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대와 환경과 사회와 문화에 맞춰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이 틀리고 한국의 기준이 다르겠지.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문화적으로 이 정도 사회적으로 먹는 거는 용인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 나름대로의 문화적 기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정을 기준으로 또
그 기준을 선택을 하게 되니 그것도 하나의 문화적 기준입니다. 술을 많이 먹었었던 그러한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술 드셨는데 자기는 3일만 술을 먹는다고 하면은 우리 가정에서 봤을 땐 나는 완전히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번도 술을 먹지 않는 가정에서 하루 일주일에 3번 술을 드신다고 하면은 그는 술을 좋아하거나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제3의 대화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아내는 문제가 된다 그러지만 남편은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래도 객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는 뭐 임상적 기준이라든지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 하더라도 보편적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객관적으로 할 필요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약을 했으면 그거는 정도고 횟수고 상관없이 무조건 범죄라고 보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음주야 뭐 반주하고 약주하고 뭐 이렇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되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있으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그냥 아무리 조금 술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게 약주가 되는 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건강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이라고 보는 거지 무조건 알코올이 들어가면 간은 영향을 받으니 알코올은 무조건 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저도 좀 동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 간이 그렇게 만만치 않게 웬만해가지고는 무너지지 않으니 그 정도는 견뎌줄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얘기지. 그렇다 그래서 알코올이 그 정도 들어가면은 몸의 건강이 더 좋아지느냐 그렇게 보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기준을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대화의 장소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대화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래요. 그런데 이때 사회는 직장생활만이 아닙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정말 싫어하거나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예를 들면 만취해서 들어오시는 아버지가 무슨 주정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물건 두들겨 부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패 끼친 것도 아닌데 그 술 취해서 들어오는 그 모습 자체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흐트러진 모습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끼치는 것이 어떻게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그거를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된다. 이것은 그 수를 통해서 그 다음날 업무에 약간의 지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장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 자기 말일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평가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음날 내일 아침 9시에 상담이 있어요. 그럼 오늘 12시까지 좀 술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깔끔하게 술 냄새가 안 나고 멀쩡한 정신 상태라면 그래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약간의 어지러움증과 정신 집중이 조금 어려운 피곤함을 느낀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담을 못하지는 않아요. 술 냄새도 어느 정도 양치질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럼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드러나지는 않는데 네, 이거는 조금 내담자에 대한 예의나 매너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을까? 정신 상태로서 내담자를 맞아들이는 정신 상태에 대한 어떤 그러한 내적 기준에서 조금 죄송한 것뿐이지 실제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사람마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기준들이 사회적으로 점점 어떻게 해요? 엄격해지는 거죠. 음주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 잠을 자고 일어났으면 일단 음주운전 한 게 아니죠. 일단 자면은 스위치 껐으면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조금 음주기가 있든 어떤 상관없이 운전하고 나가도 상관없다고 보지만 지금은
술 기운이 남아있으면 오후 12시에 불어라고 불어도 그 전날 12시간 전에 술 먹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즉 불어서 알코올 도수가 나오면 그건 음주운전이 돼버린다. 즉 자기가 뭐 기능한다, 문제가 없다 하는 건 주관적 평가고,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결정하는 이 기준들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몇 번을 먹어야 많이 먹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7일에 몇 번을 술을 드시고 들어오면 많이 먹는 겁니까? 4번? 3번? 5번? 6번? 다 다르겠죠. 또 몇 잔을 먹고 들어와야 만취입니까? 완전히 그냥 인사불성이 돼야 만취입니까? 아니면은 거나하니 눈이 조금 풀려서 들어오면 만취입니까? 기분 좋게 들어와가지고 어이 마누라 이러고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그거 주정입니까? 아니면 너무 사랑해서 마음으로 표현을 못하고 있다가 알코올을 집어넣고선 취중진담이라고 여보 사랑해 그 말을 술 기운에 빌어서 하고 싶어서 먹고 들어온 겁니까?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다음 업무에 일단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술 기운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충혈이 돼 있어서 조금 약간 이렇게 맨정신을 차릴 수 없고 이렇게 잠깐 흔들리거나 그럼 볼 수 있잖아요. 예. 취한 사람은 절대적인 안 취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면 분명히 취했는데 그 정도가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건 가족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성추행에 대한 기준도 비슷한 거죠. 나는 추행한 게 아닌데 저쪽에서는 추행이래. 그러면 예전에는 그거를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당한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추행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행동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쓰다듬어 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쁘다고 쓰다듬어 줄 때 아이고 우리 어르신이 너무 이뻐서 쓰다듬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 성추행이네 라고 생각하는 여자 어린이가 있다면 그거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언짢았다 그러면 그거는 추행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기준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그걸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니 가족들이, 아내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문제를 느끼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12시에 들어오면 일찍 들어오는 겁니까? 늦게 들어오는 겁니까? 어떤 인간은 2차, 3차, 4차, 새벽 2시, 3시가 기본이야.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12시면 아이고야 진짜 오늘 진짜 당신 무슨 일이 있어? 오늘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와?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후 8시만 늦으면은 그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맨날 그렇게 늦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이 억울하면 늦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나는 8시가 넘어가면 늦었다고 보는데 남편은 12시가 넘어가면 늦은 거지 그전에는 늦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기준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 그것에 의해서 서로 대화가 안 되니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기준이 다르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문제라고 하는데 남편은 문제가 아니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도록 전문가의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 아드님이 그거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조금 심하다는 거. 그런데 고치고 싶지 않거나 고치기도 좀 힘들어. 그리고 때로는
그런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 친구들하고 한잔하고 그 일주일에 한 번 거나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을 위해서 다른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 수도 있어요. 그 하루 술 먹는 날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욕구와 관계된 겁니다. 내가 술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기보다는 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고 싶은 욕구,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은 욕구, 대화하고 싶은 수많은 욕구들이 거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음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음주를 통해서 뭐를 그렇게 얻으려고 하느냐 했을 때, 만약에 가족 안에서 가족들과 같이 대화하고 아내와 같이 시간 보내고 하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그런 것을 얻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더 많다면, 이건 알코올이 먼저 문제로 촉발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지 않는 무엇이 있을 때 그냥 바깥으로 겉도는 하나의 양상이 알코올 문제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알코올 문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부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걸로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술을 먹고 들어올 때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은데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2차, 3차 해줘야 하면서 그런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올 때도 빨리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와가지고 가슴이 그냥 계속 안 좋아가지고 마지 못해서 이게 맞춰줬다가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내가 그거를 알아들지 못할까요? 우리 남편은 빨리 들어오고 싶은데 회사에서 그래도 눈치 보면서 윗상사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있는데 뭐 다 가고 싶지만은 자기 혼자 그렇게 불뚝도 빠져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맞춰서 이렇게 늦게 오는, 그러나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가지고 업무를 갖다가 세상에 퇴근 이후에도 해야 되는 이 상황을 아내가 모르게 여보 진짜 고생해서 많이 힘들었지라고 맞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바깥으로 도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내는 사실 알코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부간의 대화와 사랑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술과 담배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안에 더 핵심적인 욕구에 의해서 그 표면적인 욕구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서 왔다 갔다 이야기가 되지만 충분히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숨어있는 다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그거는 조금 더 깊이 부부간의 대화를 좀 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 아들이 뭔가 말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어떤 가족 안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그 며느리와 아들이 잘 대화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문자를 보내야 될지 모르신다 하면은 아버님이 그냥 아들 편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며느리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한다 하면서 조금 더 우리 아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뭔가가 조금 마음의 해결이 안 되고 좀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으니 네가 조금 더 그거를 좀 알아서 좀 같이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렵지만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그러나 너의 마을에 충분히 공감하고 네가 그래도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며느리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그 정도 좀 술 좀 먹고 왔다라기로서니 조금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라. 옛날 같았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 같은 서방한테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는 하시지 않을 거는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문자 정도 보낸다는 건 그래 아버지가 며느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며느리도 아버지를 많이 존경하시니까 그런 문자를 또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부부가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좀 꺼내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무슨 중독과 의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리고 기호식품에 대한 문제라기보단
정말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사랑했을 때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끊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그냥 어깃장을 놓으면서 대화를 회피하는 것은 뭔가 안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는 표시로 들려집니다. 저한테는. 죄송합니다. 더 다른 이야기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냥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 예를 들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판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싸울 수가 있어요. 당신 맨날 그렇게 늦게 들어오잖아. 이랬을 때 맨날이 뭐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잖아. 그러면은 좀 많이 늦게 들어왔지만 내가 맨날은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억울한 거야. 늦게 들어온 분이 내가 맨날 늦게 아니 맨날 늦게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근데 내가 맨날 들어왔다고? 당신 진짜 너무 오바하네. 이제 이런다 이 말이에요. 또 늦게 들어왔잖아. 뭘 얼마나 늦게 들어온 거야? 라고 해서 남편이 그 말을 들으면요. 백인이면 백색 다 짜증나고 화나고 비판받고 판단받고 자기 주관으로 이거를 이렇게 과장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서 인정하지 않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진짜 따져 묻고 싶으면 주관적이고 판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좀 객관 용어를 사용하면 좋아요. 당신 어제 10시 23분에 들어왔잖아. 그러면 근데 왜? 라고 물을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를 모를 때 객관 용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0시 23분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야. 왜? 그 말 자체가 판단이나 비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사실만 얘기한 거잖아.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월요일은 10시 35분 수요일은 11시 22분 금요일은 11시 37분에 들어왔잖아. 이 정도 되면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는 이해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분은 당신 맨날 이렇게 늦게 들어왔잖아. 당신 늘 이 모양이야. 이거보다는 덜 판단 용어로 생각해서 덜 화가 난다. 일단 화가 딱 나기 시작하면 어떤 얘기도 안 듣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변연계에서 감정을 주관하는 뇌에서 한번 화가 나면 이성이 다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어깃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을 존중해 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과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나의 핵심 욕구는 뭐예요? 좀 일찍 들어와 주면 좋겠다. 이게 핵심 욕구예요? 예, 표면 욕구입니다. 일찍 들어와서 뭐 할 건데? 대화해달라는 얘기야. 애들하고 놀아달라는 얘기야. 가족과 함께 해달라는 얘기 아닐까요? 일찍 들어왔는데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앉아있다. 예뻐요? 안 예뻐요? 그러니까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가 표면 욕구. 그 안에도 핵심 욕구는 뭐예요? 가족과 좀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애들과 함께 놀아줬으면 좋겠다. 내 일도 같이 도와주면서 좀 하루 일과 어떻게 지냈는지 나랑 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핵심 욕구다. 그러면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오는데? 라는 말 속에 숨은 건 뭐예요? 나 당신하고 좀 일찍 퇴근 후에도 밤에 이야기도 좀 하고 식구들과 같이 좀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당신 너무 늦게 들어와서 그런 시간을 못 가지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남편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얻으면 되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남편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괜히 먼저 그런 얘기 해가지고 본전도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아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런 순간
예,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고 난 그러고 살란다. 마이웨이로 가겠다. 그냥 당신 그러던가 말던가 막 계속 짜증을 내라. 뭐 나는 내가 방식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럼 왜 결혼을 했는데? 당신 혼자 살려면 뭐하러 결혼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비난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이유는 그 안에 숨은 다른 것을 얻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가 조금 똑똑하면 그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말을 해야지. 그 때문에 화가 났다고 그냥 그대로 화를 표현을 해버리면 본전도 못 찾고 관계는 계속 악화된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면 대화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대화를 스탑해야 되겠어요? 대화를 열심히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싸우니까. 대화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야 대화를 잘할 수 있지. 하면 싸우는데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들은. 근데 아내들은 뭐라 그래요? 여보, 대화 좀 해. 남자가 제일 무서운 소리가 뭔지 아세요? 멍하니 텔레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를 딱 끈 다음에 여보, 할 말 있어. 잠깐 여기로 들어와봐. 거의 감방에 들어가는 단두대에 무슨 형장이 있을처럼 내가 거기에서 뭔가 뭐 문제가 돼서 단죄를 받을 것 같은 느낌으로 끌려 들어가는 남편의 마음. 우리 아내들이 할 말 있어. 나랑 대화 좀 해가 남편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아내는 대화를 하고 싶은 거야. 대화를. 근데 남편은 대화라는 것을 꼭 대화의 장에서 형식적으로 갖춰서 대화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 그냥 텔레비 보면서 말해. 스낵 먹으면서 말해. 그랬어? 이렇게 그냥 그 대화가 일상의 대화처럼 자연스러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텔레비 다 끄고 정식으로 둘이 앉아가지고 뭔가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했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부담스럽다. 좀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는 자연스러워야지. 여보 대화 좀 해. 하면 과연 대화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잘 대화가 이루어지려면은 첫 번째 비난하고 판단하고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근데 이 객관적인 용어는 따로 주어진 게 없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 하면 객관이고요. 두 사람이 객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바깥의 날씨가 어둡습니다. 객관적인 얘기예요? 주관적인 얘기예요? 밖에 날씨가 어둡습니다.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여기서 지금 160명 되시는 분이 다 어둡다고 찬성하면 객관 용어예요. 한 명이라도 이게 왜 어두워? 이렇게 밝은데 라고 하면 주관적 용어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평균치라는 건 좀 있잖아. 한 3분의 1은 어둡다고 하는데 3분의 1은 어둡지 않다고 해. 그래도 주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담배 많이 피우잖아. 자, 주관 용어예요? 객관 용어예요? 예, 주관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하는 거야. 당신 하루에 12가피 피잖아. 이렇게 말해야 객관 용어일 수도 있죠. 그래도 그거를 그래 나 12개 피지 하면 객관 용어예요. 그런데 남편이 내가 언제 12가피를 피니? 어저께는 11개 폈고 그저께는 10개 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피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객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이라는 것은 그 말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그 말을 가지고 논란을 하지 않는 그 단어를 썼을 때, 두 사람만의 단어를 썼을 때 객관 용어가 발생하는 겁니다. 객관 용어라는 건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거지.
근데 그 객관 용어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이 많이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판단이 비슷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는 거지. 그런데 누구는 많다 그러는데 누구는 적다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 그러는데 누구는 기라 그러고 누구는 했다 그러는데 누구 언제 했냐 그러고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싸우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일단 말을 안 해야 돼. 안 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말부터 안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사실은 부부 상담이나 이럴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바깥이 어둡잖아. 그래 날씨가 참 어둡네. 둘이 그러고 있다고 쳐보십시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둘 진짜 신기하다. 이게 왜 어둡냐? 어머머머 두 부부가 저렇게 똑같으니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 두 부부가 이상해요. 근데 두 부부만큼은 두 사람은 진짜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게 기준이 같은 거야. 그래서 여보 담배 왜 이렇게 많이 펴? 그랬더니 그렇지 나 좀 줄여야 되겠지. 얼마나 좋아. 많이 핀다는 걸 그냥 똑같이 공유하고 있어. 근데 여보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펴? 그랬더니 야 내가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핀다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당신이 너무 그렇게 좀 이상하게 보는 거야 라고 하면은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맞춰야지. 조금 더 기준을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언어 조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조금 하나를 보면 뻥을 튀기는 이러한 그 강조 표현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상담실에서도 당신이 언제 한번 나한테 제대로 사랑 한번 해준 적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남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자기한테 사랑 안 해준 적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아니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 한 번도 안 했대. 그럼 어떻게 살아? 진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아유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은 그렇게 느낄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야. 그게 우리 자매님들의 언어 패턴이잖아. 그런데 남자들은 내가 언제 맨날 그랬어. 내가 언제 한 번도 안 그랬어. 이렇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판단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의 이런 과장요법 이거를 남편들이 이해하면 참 좋겠죠. 근데 이해하기 전에 벌써 변형계에서 화가 나버리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나의 언어 습관에서 무조건 이건 안 한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쓰겠다. 이거를 결심하면 좋아요. 그 말은 뭐냐면 누가 들어도 어떤 상황에서 들어도 무조건 판단과 주관적인 평가를 이야기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 단어를 딱 듣자마자 일단 부정감정이 올라와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들으면은 판단용어로 들리는 거. 맨날, 늘, 언제나, 항상, 완전히, 깡그리, 전혀 이런 얘기들은 여지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여지가 없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듣는 사람은 반감이 일어나요. 내가 언제 한 번도 항상 늘 언제나 맨날 깡그리 완전히 전혀 안 했냐 이거예요. 그중에 한 번은 또 했잖아.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번 잘못하고 한 번 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거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뇌에서 일단 판단받는 용어를 사용하면 무조건 대화를 회피하게 되고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니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 맨날 늦잖아. 당신은 뭐 언제 한번 나를 위해서 뭐 제대로 해준 적 있어? 이렇게 여지가 없는 말. 완전히 그냥 그 자체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말은 일단 무조건 사용하면 상대방은 판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대화가 끊어집니다. 이건 대화를 촉진하는 용어가 아니라 대화를 끊어내는 용어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말은
안 써야 됩니다. 이때 이 절대도 쓰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는 입찬 소리예요. 난 절대 그런 일이 없어. 과연 그럴까요? 이런 거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 실천하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수많은 그러한 시행착오 속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어떻게 100%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철두철미하신 분이시구나. 야, 너무 세상을 정말 정확하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좋게 볼 줄 알고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런데 정서적인 민감성이 떨어지시는 분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 사람 허풍장이구나. 저 사람 과장하는구나. 저 사람은 남한테 좋게 보이려고 자기를 다른 방식으로 오버하는 표현을 쓰는구나라고 알지 한 번도 진짜 늦어본 적이 없다고 진짜 믿을까요?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저는 안 늦으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늦기는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약점을 말해서 바보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훨씬 진실되게 느껴지죠? 안 그래요? 이 얘기가 잘 느낌이 안 오시면 이 정서적인 감수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해서 뭔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다 비웃고 뒤에서 웃는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자기가 되게 멋있는 사람처럼 말한 걸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뭘 말해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어렵고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지가 없는 말, 그 다음에 흑백으로 완전하게 그냥 구별을 하는 말, 그러한 말들은 우리 언어 습관에서 완전히 다 빼내야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좀 여유를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어렵다는 얘기는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치적인 용어예요?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스름프를 해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슬 이렇게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용어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해드리고 싶은데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유가 있을 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 그거 못합니다. 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무 자르듯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를 명확하게 하는 게 좋아가지고 딱딱딱딱 이 칼로 뭘 자르듯이 말씀하시는 거 이게 되게 명료해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상당히 공격받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항상 조금 강력한 강조 그리고 여지가 없는 말, 어떤 가능성이 끼어들 수 없는 말들은 되도록이면 우리는 지양하고 조금 부드럽고 여지가 있고 또 때로는 가능성이 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트만 박사라고 하는 부부치료, 부부상담 이론가는 두 부부가 상담하러 오면 일단 둘이서 한 20분 정도 대화해보라 그래요. 대화를 해보라 그런다고요. 그 두 사람이 막 열심히 대화하는 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당신들은 향후 2개월 내에 헤어질 가능성이 몇 %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언어 중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거나 어떤 패턴을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남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언어 패턴과 언어 수준이 생기면 그것이 전체적인 평균치에서 내가
어느 정도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측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향후 헤어질 가능성이 몇 %라는 걸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게 그냥 무슨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언어 자체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또 여지가 없는 말을 사용하는 그러한 부부들은 그 수준에 따라서 결국은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누구나 상관없이 예외나 극단치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대충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는 우리 와이프하고 서로 욕하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고, 우리는 욕을 할수록 애정이 그만 끈끈해져요. 이렇게 뭐 특별하게 사시는 분도 계실지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 욕하면은 관계가 깨지겠죠. 욕쟁이 할머니 흉내낸다고 누가 욕해보세요. 그러면 그 집 손님이 안 올지 모르죠. 그렇게 극단치에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따라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만의 사랑법이 있긴 하고 대화법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관적으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서로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사용이 되면 우리는 언어적으로 관계가 많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 용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배우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만의 객관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기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는 부부가 그런 걸 통해서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몰랐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당신은 이런 상황을 날씨가 좋다고 하는구나. 당신은 이런 상황이 되게 날씨가 안 좋다고 말하는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날씨가 그냥 뿌연 그런 그 회색인데 날씨 참 좋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쨍쨍하게 햇빛이 들어칠 때 날씨가 참 좋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게 정답이에요? 없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그런 한낮의 날씨가 좋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좀 회색이 도는 흐린 날씨가 기분이 우울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근데 어떤 분은 그게 날씨가 좋다고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는 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기준이 다르네. 부부들은 적어도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객관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객관적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 술 많이 먹는다? 술에 문제가 있다? 담배를 너무 심하게 피운다? 담배를 끊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것을 적어도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초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나는 많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많지 않다고 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언어를 통해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마음의 문을 걷어 잠그고 그리고 마음의 벽을 쌓게 되면 더 이상의 대화를 진전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생각만 계속해서 하다가 서로의 생각 안에서 서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오해하며 서로 헤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님이 질문하신 이 얘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알코올과 흡연에 대한 문제로만 보면 기호식품인데 어때? 이런 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부간에 더 깊은 내면의 대화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것을 자꾸 외면하고 그냥 단순하게 기호식품에 대해서 서로 좋고 싫고에 대한 그런 의견 충돌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나중에 더 큰 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말은 대놓고는 하진 않았지만 속에 숨어있는 정말 아들이 아내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단순히 술이 어쩌다 저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만의, 그러나 얘기를 벌써 몇 번 해봤겠지만 수용이 되지 않았던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그것이 결국 남편이 아내에게 하고 싶은 얘기였지만 준비도 안 되고 자세도 안 되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거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주지 않고 항상 자기의 관점에서만 그것을 생각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다고 담을 싸버리면은 그냥 바깥으로 겉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 부부가 얼만큼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 과연 시도를 했는데 그게 좌절이 돼서 담을 쌌는지.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